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어제 광주광역시 한 주상복합 신축 현장에서 건물 상층부 외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부 노동자들은 구조가 됐지만 연락이 끊긴 작업자들도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 기자, 연락이 두절된 작업자에 대한 수색 작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조금 전부터 사고 현장에 대한 안전 진단이 시작됐습니다. 이 국토부 안전관리원과 현대산업개발, 민간 전문가 등이 긴급 안전 진단에 투입됐는데요. 이 조사팀은 외벽 잔재물 낙하 가능성과 추가 붕괴 가능성 등을 확인해 진입 가능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적외선 탐지 기능이 있는 드론을 투입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소방당국은 현장 안전 진단을 통해 진입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수색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 그럼 연락이 끊긴 분들 사고 현장에 있었던 것은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연락이 두절된 공사장 작업자는 6명입니다. 이들은 어제 구조물이 붕괴된 건물의 28층부터 3층, 1층 사이에서 상호 공사 등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고 당시 현장에서 업무 중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현재까지 누구와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이 소방당국은 위치 추적을 통해 이들이 사고 현장 반경 2km 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사고 현장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경찰에서도 수사 본부를 꾸리고 조사에 나설 예정인데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예, 현재 경찰은 이 진행 중인 긴급 안전 진단이 끝나면은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본부 등과 함께 합동 감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광주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어제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설치했고요. 그리고 공사 관계자와 목격자, 인근 CCTV를 확보해 붕괴 원인과 공사 현장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토부도 중대 사고로 보고 조사관을 급파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국토부는 어제부터 이 사고 정밀 조사를 위해 이 전문 인력을 급파해서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노영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서 이 상황을 살피고 이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국토부는 이번 사고가 건물의 주요 구조부의 붕괴에 해당하는 중대 건설 사고로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광주에서 진행 중인 현대산업개발의 모든 현장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화정동 주상복합 건물 외벽 붕괴 사고 현장에서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네, 이번에는 강대훈 소방청 대변인 연결해서 자세한 현장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소방청의 구조 작업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그 기자 현장 리포트에서도 말했는데요. 아직까지 그 현장 추가 붕괴에 대한 건축 구조 전문가 진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임박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구조대를 바로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소방청에서는 언제쯤에야 진행이 될 예정으로 보시나요? 지금 시간은 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단 붕괴 가능성에 대한 진단 결과가 나오면은 바로 시작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구조 작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예, 우선 그 현장 관계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매몰 예상 지점을 특정합니다. 그리고 생존자의 호흡, 맥박 소리, 움직임 소리, 다시 말하면 생체 징후를 탐지합니다. 그리고 체온에서 발산되는 그 적외선을 또 탐지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119 구조견이나 음향 탐지기를 활용합니다. 근데 음향 탐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 소음이 많기 때문에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해물 제거 작업이 진행이 될 때는 지지대를 계속 설치하면서 작업을 하게 되고요. 또 내시경 카메라를 계속 활용을 해서 구조 대상자를 확인하면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 붕괴 시에 구조 인력들이 긴급 대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육안으로 감시하는 사람들을 배치하고 또 진동이나 또 기울기의 변화를 측정해서 경보를 하는 장비도 설치하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네, 무엇보다 안전하고 또 신속한 구조 작업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강대훈 소방청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이 붕괴 사고가 난 주상복합 건물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사고 전부터 이 공사장에서 합판이나 쇠 막대가 추락하는 등 안전 위험이 컸다며 예견된 사고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어서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고가 난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39층 7개 동 규모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모두 840여 세대의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공사는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의 시공사였던 현대산업개발이 맡았습니다. 주민들은 사고 이전부터 해당 건설 현장에서 거푸집에 쓰이는 합판이나 고정용 쇠막대가 추락하는 등 안전상 위협을 느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불안한 마음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며 이번 사고도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예견된 인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쇠뭉치가 떨어지고 합판이 떨어지는데도 보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질 않아요. 지금까지. 학동 참사 났을 때도 제가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여기 무너진다고. 이번 사고가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에 발생한 만큼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정을 진행하다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영하 온도에서는 잘 굳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의 충분한 양생 기간이 필요한데 그 양생 기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현장에서 양생 기간을 제대로 안 지킨 것 같고요. 국토부는 사고 원인을 정밀 조사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 건설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명확한 사고 원인의 규명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네, 계속해서 주상복합 건물 붕괴 관련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6시 20분쯤 울산시 남구 여천동에 있는 SK에너지 공장의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대원 89명과 장비 29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진화가 끝나는 대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화이자사에 먹는 치료제가 내일 국내에 도착합니다. 2만여 명분 정도가 먼저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누구에게 또 어떤 방식으로 처방 투약될지 홍예림 기자가 자세한 내용 알려드립니다. 복용이 간편하고 효과가 뛰어나 코로나 상황을 반전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화이자사의 먹는 치료제가 내일 낮 12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화이자사와 계약한 물량 76만 2천여 명분 가운데 2만여 명분 정도가 이날 먼저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충북 오창 물류창고로 옮긴 뒤 전국 90여 개 생활치료센터와 280여 개 거점 약국 등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복약 안내문 준비하고 있고요. 재택치료자분들에게 약을 원활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 등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먹는 치료제는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해 경증과 중등증 환자가 위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대폭 낮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제는 전 세계적인 수요 폭증 속에 필요한 물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또 신속한 검진, 처방, 배송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화이자사의 먹는 치료제는 증상 발현 5일 안에 투약을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 중인 환자 가운데 고위험군을 빠르게 선별해 약물을 제때 처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는 치료제를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서 고위험군한테 배송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고요. 미각 이상, 혈압 상승 등의 부작용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고돼 투약 환자별 이상 반응은 없는지 면밀한 모니터링 역시 병행돼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구체적인 먹는 치료제 활용 방안을 발표합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388명입니다. 국내 발생이 4,007명, 해외 유입이 381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749명으로 전날보다 31명이 줄었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새 52명 늘어 누적 6,166명을 기록했습니다. 재택 치료 중인 확진자는 약 16,000명이고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1.3%입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이 극초음속 미사일이었다며 연속해서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000km 표적을 명중했고 앞선 발사 때와 달리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직접 참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국방과학원이 어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지난 5일 발사한 원뿔형 탄두부를 갖춘 미사일과 같은 기종으로 보입니다. 신문은 발사된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가 600km부터 활공 재도약했고 초기 발사 방위각으로부터 목표 방위각으로 240km를 선회 기동해 1000km 수역에 설정된 표적을 명중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5일 당시엔 120km 측면 기동, 700km 표적을 명중했다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발사 성능이 높아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험 발사는 개발된 극초음속 무기 체계의 전반적인 기술적 특성들을 최종 확증하기 위해 진행됐고 최종 시험 발사를 통해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의 기동 능력이 뚜렷이 확증됐다고도 전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지난 5일 시험 발사 때와 달리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직접 참관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8차 당대회가 제시한 전략무기 최우선 5대 가업 중 하나인 극초음속 무기 개발 부문에서 대성공을 이룩한 과학자들을 격려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전략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군대 현대성을 제고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제 오전 7시 27분쯤 자강도 일대에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행거리는 700km 이상, 최대 속도가 마하 10 내외로 분석해 지난 5일 발사 때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고물가 고착화를 막기 위해서 강력하게 나설 거라는 입장을 미 의회에서 재확인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이에 따른 선진국들의 긴축 정책 등으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세는 지난해에 비해서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 한복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올해 연준의 정책 목표는 인플레이션 억제에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 정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고물가, 고착화를 막을 거라고 했습니다. 연준은 지난달 회의에서 올해 3차례 금리 인상을 시사한 바 있는데 물가 상승세에 따라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If we see inflation persisting at high levels longer than expected, then we will, if we have to raise interest rates more over time, we will. We will use our tools to get inflation back. 파월 의장은 몇 차례 금리 인상을 거쳐 올해 말에는 연준이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이른바 양적 긴축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여파에 선진국들이 긴축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4.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폭증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경우엔 3.4%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We are projecting a pronounced slowdown. Going forward, this year we will see growth around 4%, and the next year that number is going to go down to 3%. 세계은행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금리 인상 등의 긴축이 빠르게 진행되면 신흥국 영향 등을 감안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더 하향 조정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가 미증시의 훈풍에 힘입어 동반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가 1%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의 사자에 3거래일 만에 오름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31.23포인트 상승한 2958.61에 코스닥은 13.35포인트 오른 983.27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며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사자에 상승 출발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임상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
HMM이 올해도 실적 호조가 예상되며 오름세입니다. 또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SK이노베이션 등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하락세가 다소 진정되며 반등하고 있습니다. 반면 HDC 현대산업개발이 외벽 붕괴 사고 영향으로 장 초반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88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발생한 대규모 유혈 사태는 결국은 뿌리 깊은 권력층의 부패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자흐스탄의 경제난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 시위는 결국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유혈 사태로 마무리됐습니다. I gave an order to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the army to shoot to kill without warning. 그러나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손꼽히는 자원 부국입니다. 세계 12위의 석유 매장국인데다 석탄과 천연가스뿐 아니라 우라늄도 풍부합니다. 그렇지만 지배층의 부패로 경제난은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카자흐스탄의 투명성 지수는 100점 만점에 38점에 불과합니다. In literally 3 days, the revolution has taken place. It is a real revolution, not only from the point of view of regime change. 이번 시위가 러시아의 개입으로 강제 진압됐지만 끝이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결국 서방 세계의 지원이 없다면 카자흐스탄은 다시 러시아의 위성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른 팔뚝 2배 크기인 큰 물고기들이 물가에서 펄떡펄떡거립니다. 어민들은 물고기를 건져 올리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매년 음력 12월부터 다음 해인 설까지 중국 안호이성의 이 바리허 호수에서는 겨울 물고기 잡이가 한창입니다. 물가에 그물을 설치하고 작은 배로 물고기를 물가로 유인해 연안에서 어부가 직접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방식입니다. 이 독특한 고기잡이 방식은 벌써 10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루 어획량이 60톤이나 됩니다. 每年是快过年的时候哈，家里都要置办年货，我们都会提前过来观看一些我们这个开捕的这个热闹的场景，顺便呢让采买一些我们这个巴里河的鱼。 물고기는 풍족하고 여유 있게 살기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메뉴라서 중국인들 설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물고기를 뜻하는 어 발음이 여유 있다의 발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비록 차가운 물속에서 작업을 하지만 어부들은 올설 풍요를 기원하며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스웨덴 최북단에 있는 스웨덴 최고봉 케브네카의 지사는 지구 온난화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기온 상승으로 산 정상부의 빙하가 녹으면서 해마다 산 높이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로스키비스트 스톡홀름대 지질학과 교수는 정상의 빙하가 1970년대 이후 20m 이상 줄었다고 밝혔는데요. GPS는 현재 이곳 산 정상의 빙하 높이를 2094.8m로 측정합니다. 최근 10년간 녹는 속도가 더욱 빨라져 해마다 거의 1m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You can't fool yourself anymore. It's just there, and it has impacted this environment a lot. So when the researchers first started showing up and investigating these habitats, these ponds didn't exist. That smell of the hydrogen sulfide that's associated with the methane that's being released, they wouldn't have smelt that. 전문가들은 이곳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지구가 보내는 강력한 경고라고 강조했습니다. 기후변화 위기에 직면한 알래스카를 25년 동안 카메라 렌즈로 담아온 일본인 사진 작가가 있어 화제입니다. 어딘가를 이동하는 수만 마리의 술록, 밤하늘을 수놓은 환상적인 오로라, 바다를 유유히 헤엄치는 혹등고래 무리. 지난 25년간 1년의 절반을 알래스카를 누비며 마츠모토 씨가 포착한 잊지 못할 풍경들입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 이런 모습들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동토의 땅이 녹으면서 뒤틀려 있는 도로는 알래스카가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마츠모토 씨는 그 많던 고래가 이젠 만나기 힘들다며 안타까워합니다. クジラが全くいなかった
夏があったんですよね。それは後から調べてみると海水温が上昇しててクジラの餌 기후 변화는 해안선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원주민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その人たちが今は自然に牙を剥かれて生活が脅かされてる。それはじゃあ誰のせいかっていうと言ってしまえば僕らのせいなんですよ。 마츠모토 씨는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가 결코 멀지 않은 우리의 이야기며 알래스카가 그 증거라고 말합니다. KBS 월뉴스입니다. 3년 동안 우회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0여 명에 달합니다. 뒤늦게 관련 제도가 정비되고 있지만 운전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또 근본적인 대책인가 하는 의문도 남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소 많은 차들로 붐비는 서울의 한 교차로입니다. 우회전하기 위해 대기 중인 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우회전하는 차량은 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곳 교차로에서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내버스가 정지 없이 곧바로 통과하고 사람이 다 건너지도 않았는데 오토바이가 틈을 비집고 지나가다 다른 오토바이와 부딪힐 뻔합니다. 우측 가장자리로 회전하는 게 원칙이지만 안쪽 차선까지 들어와 보행자를 재촉합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어도 운전자의 절반 정도는 우회전 때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엄청 길어요. 사람 없는데도 못 건너가는데 우회전을 못하니까 차가 그냥 밀려가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의 신호체계상 우회전하기 어려운 환경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직진 신호에 우회전을 하면 두 번째 건널목엔 보행 신호등이 켜진 상태. 보행자가 건너가길 기다리면 이번엔 반대편에서 좌회전이나 직진 차량이 다가와 통행을 또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회전을 재촉하는 뒷차의 움직임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직진도 되고 우회전 되고 그런 데에서 차가 안 가면 뒤에서 막 이제 빵빵거리고 요거 울잖아요. 지금은 일단은 보행자가 도로에 없거나 횡단보도에 없으면은 그냥 눈치껏 빨리 지나가는 편인데 저기 멀리서 뛰어오더라도 일단 먼저 운전자로서는 가는 게 좀 마음이 편하고 있어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어제 공포된 가운데 오는 7월부터는 횡단보도 주변에 건너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 등 운전자 주의 의무는 더 강화되는 상황.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표준화해 설치하자는 주장도 나오는 등 우회전 체계를 보다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됩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과수 화상병은 한 번 발생하면 농사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피해가 막심한데요. 감염 여부를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발병한 나무만 골라서 미리 제거하게 되면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나뭇잎이 불에 탄 듯 진한 갈색으로 말라 죽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굴착기로 땅을 파고 나무들을 파묻습니다. 치료제가 없어 과수의 구제역으로 불리는 과수 화상병 감염 나무들입니다. 지난해에만 전국에서 618개 농가 289헥타르에서 발생해 과수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줬습니다. 이거는 한번 걸리면은 나무를 다 묻어야 되니까 사거리 전부 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걱정이 큽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실시간 유전자 진단기입니다. 과수화상병 잠복이 의심되는 과수나무 궤양을 잘라 진단기에 넣습니다. 1시간 정도 기다리자 과수화상병 감염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이 진단기로 발병나무를 확인해 미리 제거하면 다른 나무로의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원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정밀 진단하여 사전 방조를 철저히 기할 계획입니다. 꼭 과수화상병이 아니라도 과수나무에 발생하는 궤양은 병균이 휴면하는 겨울철에 미리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궤양은 여러 병원균의 잠복처가 되기 때문에 미리 제거해 주는 것이 병 예방에 좋습니다. 2015년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과수화상병은 해마다 피해 면적이 늘고 있어 조기 대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난방비 절감과 보온 효과를 위해서 겨울철에 실내에 난방 텐트 설치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한국소비자원이 각종 제품을 평가해봤더니 보온성과 안전성은 우수했지만 안전 기준 표시에는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이규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인기를 끌고 있는 실내용 난방 텐트. 하지만 품질과 안전 정보가 부족해 제품을 선택할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이 선호도가 높은 7개 브랜드 난방 텐트의 보온성과 안전성 등을 시험 평가해봤습니다. 실제 유사한 수면 환경에서 전기장판을 켜두고 난방 텐트를 사용했을 때 실내 온도가 3도가량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난방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각각 최대 21%와 30%까지 줄이는 등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보였습니다. 또 사람과 비슷한 체온을 가진 특수 마네킹을 이용해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의 보온 효과 역시 우수했습니다. 특수 마네킹을 이용해 보온성을 측정하였습니다. 시험 대상 제품 모두 아웃도어 파카나 다운 자켓보다 따뜻해 보온 성능이 우수하였습니다. 시험 제품 모두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든 제품이 유해물질 안전 기준을 충족했고 세탁 후 색상과 치수에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품별로 프레임과 천의 강도 등 내구성에 차이를 보였고 모든 제품이 안전 기준에 따른 표시 사항을 일부 누락해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의무적으로 표시돼야 될 치수, 재질, 사용상 주의 사항들의 일부 표시 사항들을 누락하여서 개선이 필요하였습니다. 소비자원은 보온성과 안전성 등 난방 텐트의 품질 정보를 소비자24 누리집을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욱 추웠습니다. 한파특보도 확대 강화돼 현재 중부 내륙과 전북 북동부, 경북 일부 지역에 발효 중인데요. 오늘 아침 파주가 영하 18도, 의성이 영하 14.2도, 서울이 영하 11.3도 등 기온이 어제보다 많게는 10도 이상이나 곤두박질 쳤고 찬바람이 체감온도를 끌어내리면서 매우 추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까지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오전까지 전라도 서해안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요. 충남 서해안과 전남 서부 지역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반면에 계속 눈 소식이 없는 동쪽 지역은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도를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오전까지 경상도 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기 때문에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등 중부지방은 영하권을 맴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6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기 남서부와 충남, 남부 일부 지역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